당신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강제로 25%를 더 지불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자정부터 이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시장에서의 복종의 새로운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자동차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의 시계가 자정공영 전경을 가리킬 때 발효되는 것은 단지 새로운 관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들, 조약들, 수십 년간의 국제 균형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세금으로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 상호주의 관세 (Tariff of Reciprocity라고 불리는 이 조치는 처음엔 단지 또 하나의 기술 용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차갑고 무해하고 거의 관료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잘 설계된 정치 폭탄처럼 그것은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장소에서 폭발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 진앙지는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단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는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사전 예고도 전환 기간도 완화 조치도 없이 그 결과는 미국 항구에서 시작된 지진이 독일의 공장, 일본의 조선소, 서울의 협상장, 멕시코의 정유소까지 충격파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그냥 차에 기름 넣고 출근하고 싶을 뿐이야. 바로 그 지점에 이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관세는 다국적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시민을 정통으로 강타합니다. 수입이 비싸지면 최종 가격은 치솟고, 가격이 오르면 금융이 막히고, 금융이 막히면 소비가 멈추고, 소비가 멈추면 경제는 피를 흘립니다. 이 사슬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24시간 안에 자동차 대리점들은 인도 중단을 시작합니다. 고객들은 계약을 취소합니다. BMW와 토요타 차량들은 세관 창고에 발이 묶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복 기미를 보이던 시장은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자동차 주가의 자유 낙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외국의 도발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협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의지만 존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재선에 성공한 그는 세상을 자신의 절대 권력 서사에 굴복시키려는 의지였습니다. 그가 국민을 향해 차갑게 눈도 깜박이지 않고 주저함 없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2배로 높고 2배로 두꺼운 벽을 세울 것이다. 늘 들어왔던 수사지만 이번엔 결과가 실제이며 즉각적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더 이상 선거 캠페인의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발현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의 잔인함에 대한 신념의 행위입니다. 마치 시스템을 파괴해야만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왜 수조 달러를 움직이고 수백만 명을 고용하며 세계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산업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불편하고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입니다. 충격은 즉각적이고 소음은 확실하며 책임은 트럼프의 논리 속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불공정, 일본은 연각하다, 한국은 일자리를 훔친다. 그렇게 문제는 적으로 전환되고 적은 정당화의 도구가 됩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 시나리오를 이미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는 배웠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제 백악관의 변덕의 볼모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 주먹을 날렸지만 베이징, 베를린, 토론토의 시선은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충격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관세는 단순한 격앙된 반응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편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이것이 계획이라면, 이 조치가 미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실험이라면, 다시 말해 박외가 프로젝트의 일부라면 이 가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턴을 보기 시작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발표 몇 시간 만에 시장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S&P 500이 회복력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가 미국 없이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캐나다와 양자 회담을 시작합니다. 독일은 한국과의 계약 확대를 시사합니다. 중국은 전략적 공급망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하지만 바깥을 보기 전에 우리는 안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지정학적 지진의 한가운데에서 진짜 고통받는 것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정비소, 독일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 한국 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이들 모두는 오늘 아침에 새로운 운영 비용으로 깨어났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점점 무게를 얻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포함되지 않은 권력 프로젝트의 방패로 이용되고 있는 걸까요? 기름값이 오르고 보험료가 치솟고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때 우리는 여전히 이 관세의 전쟁을 박수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싸움은 우리와는 무관한 전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까요? 워싱턴에서는 늘 그렇듯 연출된 미소로 공식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미국을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킨다고 말하는 이 미국은 점점 현실의 나라와 닮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교통체증을 뚫고 할부금을 내고 자동차가 한 달만 더 버텨주길 기도하는 사람들. 이 진짜 미국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 사이 외교의 무대 뒤편에서는 수십 년 된 동맹국들이 미국 없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파트너십이 재구성됩니다. 수출 경로가 재배열됩니다. 그리고 세계 반대편 베이징에서 조용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북소리도 없고 격한 연설도 없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기자들도 텔레비전에서 긴급이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세계는 조용히 바뀌었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사일도 아니었고 정치 스캔들도 아니었으며 침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대응이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퍼붓고 스스로 게임의 지배자라 믿고 있을 때 베이징은 체스판에서 가장 세련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트윗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건조하고 단호한 한 문장,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이것이 단지 두 거대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정 뒤에는 수많은 삶, 일자리, 전기 요금, 선박 항로, 공급망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LNG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연간 24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는 달러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신뢰, 사라진 영향력, 위태로워진 미래로 측정됩니다. 중국이 한 일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고 소리 없이 세계 에너지 지도를 재편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자아도취의 확성기로 세계를 향해 고함칠 때 중국은 조용히 몸을 돌려 다른 파트너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상대의 오만함에 흔들리지 않는 노련한 플레이어처럼. 그리고 그 새로운 파트너는 미국에게 너무도 익숙한 호주였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들이 재협상되었습니다. LNG 운반선들은 항로를 바꾸고 항만들은 재배치되었으며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만화경처럼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기나 총성도 연설도 없는 혁명.
그리고 그 새로운 그림 속에서 미국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중심이라고 믿던 나라가 이제는 유리창에 코를 대고 바깥을 지켜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치 모두가 춤추기 시작한 파티에서 더 이상 아무도 주최자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당신에게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루이지애나 항구에 LNG가 쌓여 있고 계약들이 사라지고 투자자들이 떠날 때 그 부작용은 당신의 집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구매를 멈추면 미국 수출 기업들의 이익은 곤두박질칩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발전소는 교대를 줄이고 가스 플랫폼은 생산을 축소하며 운송업체들은 차량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희소성의 사이클은 결국 당신의 전기요금, 당신의 가스레인지, 당신의 지갑에 도달합니다.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의 트럭 운전사 데릭을 보십시오. 수년간 그는 LNG 컨테이너를 한국까지 운송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였고 두 자녀와 어머니의 은퇴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4월에 해고당했습니다. 그의 상사는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이 사라졌습니다. 배들은 정박해 있습니다. 연료는 갈 곳이 없습니다. 데릭은 지금 배달 앱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습니다. 급여 차이는 끔찍할 정도이고 불안감은 상수입니다. 와이오밍 대학의 화학공학도 앨리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한 가스 정제소에서 보장된 인턴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2달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국제시장 위축에 따른 전략적 구조조정.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새로운 미국의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미국을 기다릴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다시 정렬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중국의 조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고함치지 않습니다. 모욕하지도 않고 제재를 위협하지도 않으며 항공모함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공급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적 의미에서 그것은 거의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가스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레이스 무역 신뢰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세계가 자신들을 필요로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어떤 주요 경제도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은 다극화된 세계, 분산된 권력, 달러보다 신뢰가 중요한 질서, 허세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주와의 전환은 외과적 수술처럼 정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일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모두가 미국을 벗어난 새로운 계약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하나하나가 워싱턴에게는 닫히는 문입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문.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이기고 있다. 가스는 새로운 시장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도 사라지고 재고는 수요 부족으로 쌓여갑니다. 2026년 전망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심각한 위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협력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국가들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교는 여전히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신 대립을 선택했습니다. 신뢰 대신 강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의 동맹국들은 중국처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기요금이 20% 오르고 직장이 더 불안해지고 아이들이 왜 모든 것이 더 비싸냐고 물을 때 당신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미국을 위한 일이었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오만함의 대가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제 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배의 시대의 종말, 그리고 신뢰, 예측 가능성, 책임감이 무기나 GDP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미국은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캐나다를 자신의 에너지 인프라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다뤄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버릴 수 있는 부속물로 캐나다가 수출하는 석유의 97% 이상이 바로 미국의 정유소로 갔습니다. 거의 100%의 천연가스도 같은 경로를 따랐습니다. 워싱턴은 단순히 캐나다의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가격, 경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오타와는 불편하면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의존성 때문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갑자기 이 순환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202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캐나다 에너지에까지 제재를 가하려 할 때 캐나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대중을 위한 움직임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 랭프로 화학이 엘버타 주 캘거리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캐나다 석유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몇 주 후 선코어 에너지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루에 수십만 배럴의 석유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어디로 갈까요? 더 이상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직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캐나다가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물류 및 정치적 의존성을 어떻게 깨뜨렸을까요? 그 답은 이름과 성이 있습니다. 트랜스 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TMX. 이 새로운 수출 경로는 1200km에 달하며 내륙의 석유 생산지와 태평양 항구를 직접 연결합니다. 2024년 초에 완공되었고 이를 통해 캐나다의 에너지 의존 구조는 완전히 재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석유는 더 이상 미국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백악관의 관세 차피촉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석유는 산을 넘고 밴쿠버나 키티맛에 도착한 후 일본, 한국, 중국으로 향합니다. 미국 땅을 한 조각도 거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원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영향은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 정치적 자율성, 새로운 세계에서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리에의 바른 북쪽의 형제로 여겨졌던 캐나다가 이제는 호전적이지 않지만 존엄성을 지키며 이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저 모든 일이 어떻게 통제력을 잃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과소평가한 매 순간, 관세를 부과한 매 순간, 협력을 복종으로 변형시킨 매 순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는 FOB, Free on Board,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가 바다에 나가더라도 석유의 최종 목적지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국에게 무엇을 줍니까? 권력, 유연성, 독립성. 미국이 한때 독점하려 했던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역할의 반전이라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전에는 워싱턴이 석유가 어디로 가고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비싸게 갈지를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베이징이 캐나다의 배를 클릭 한 번으로 그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모든 이는 오타와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뉴욕과 같은 주에 거주한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일부가 캐나다에서 옵니다. 아니면 예전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적이고 예측 가능한 흐름은 지구 반대편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갤런 가격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 상승하며 중소기업의 마진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그럴 거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억제된 반응. 캐나다는 복종하는 공급자가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심지어 가까운 동맹국에게까지 공격을 가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깊은 무언가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무언가가.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함께 해온 파트너가 감사의 대신 당신을 처벌하고 고립시키며 세계 앞에서 수치를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캐나다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변화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캐나다는 이제 단순히 아시아에 석유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팔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인프라, 장기 계약, 예측 가능성,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모델입니다. 미국이 벽을 세우는 동안 캐나다는 해양, 상업, 에너지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상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전에 미국으로 할인 판매되던 캐나다산 원유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출이익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복종이 경쟁 우위로 바뀌었고 의존성이 주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활성화해서 모든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 만약 내가 말한다면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더 이상 에너지에 대한 대화의 중심이 아니라고? 그리고 세계가 여전히 워싱턴을 바라보고 있는 척하는 동안 실제로 미래를 형성하는 진정한 계약들이 국경 너머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손잡이와 배, 얼음 속에 묻힌 강철 파이프들 속에서 체결되고 있다고 한다면 믿기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관세와 위협, 힘의 연설로 자신을 바쁘게 하던 그동안 캐나다는 모든 것을 바꾸는 프로젝트 TMX, Trans Mountain Expansion을 건설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국가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의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난 해방, 조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해방,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던 제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해방. TMX 이전, 캐나다는 석유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고객에게 팔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을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물류 인프라는 모든 것을 미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워싱턴은 흐름을 통제하고 가격을 통제하며 그로 인해 캐나다의 에너지 주권까지 통제했습니다. 오타와는 석유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물류 경로에 휘둘리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TMX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 새로운 수출 경로는 1,200km에 달하며 에드먼튼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항구까지 연결됩니다. 이 새로운 선로는 캐나다의 석유 수출 용량을 3배로 증가시켰습니다. 하루에 30만 배럴에서 89만 배럴로. 더 중요한 점은 미국이 더 이상 중개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단순히 석유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배에 실어 바로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관세의 벌금을 물을 필요도, 적대적인 국경을 넘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한 국가가 단 한 번에 아시아로 나가는 출구를 열었다는 것은 이제 캐나다의 석유는 상하이, 도쿄,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는 전략적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워싱턴이 중심이었던 지리적, 지정학적 균형이 밴쿠버 주변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세계는 에너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연설에서 제시되는 것과는 달리 이 갈망은 환경 친화적인 해시태그나 선거 공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심지어 유럽까지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정치적으로 안전한 공급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상황에서 캐나다는 미국이 더 이상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동맹국들을 타겟으로 삼을 때 캐나다는 장기 계약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매번 트윗에 따라 바뀌는 외교 정책 대신에 일관된 외교 정책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황산 함량이 낮고 환경적 영향이 적으며 높은 열량을 자랑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미국이 무시했던 캐나다 석유는 이제 태평양에서 액체금처럼 거래되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이 전환을 증명합니다. TMX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선코어, 세노부스, 임페리얼 오일과 같은 기업들은 아시아 정유소들과의 직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알버타의 오일 샌드로 운영하기 위해 전체 설비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에서는 캐나다 석유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저장 터미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산의 정유소들은 캐나다를 우선순위로 둔 새로운 수입 혼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의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너무 평화롭고 너무 겸손하며 너무 복종적이라 여겨졌던 나라가 21세기 최고의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탄력성입니다. 트럼프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칠 때 캐나다는 터널을 파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동맹을 잘라내는 동안 캐나다의 엔지니어들은 파이프라인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혼돈을 즐길 때 오타와는 내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때문에 충격이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말해온 나라의 울음소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놓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석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TMX는 단순한 물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선언입니다. 지도에 그어진 선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 만약 미국이 이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프로젝트에서 가장 똑똑한 부분은 계약서에 숨어 있습니다. 배가 항해 중일 때도 그 목적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석유를 항해 중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적 긴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가격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흐르던 석유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피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방역할까? 불가능합니다. 캐나다는 나토 동맹국이며 모든 무역협정의 서명국이고 주권 국가입니다. 군사적 개입 터무니없습니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까? 무의미합니다. 석유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유일한 길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제국에게는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미국 가정에서는 그 영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0달러였던 전기 요금이 이제 265달러로 올랐습니다. 소기업은 트럭을 운행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중서부 농부들은 보조금을 받는 디젤에 의존하고 있는데 숫자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내러티브는 모든 것은 중국 때문이다. 환경주의자들 때문이다. 미디어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심지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수년간의 전략적 태만, 기관의 오만, 그리고 힘을 고립으로 착각한 맹목적 민족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캐나다는 단지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에너지 부속물처럼 여겨졌던 캐나다가 이제는 에너지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전환의 무대는 이름과 주소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키티마트. 시간이 만든 산과 빙하가 깎아낸 바다 사이에 위치한 이 작은 도시는 겉보기엔 미미해 보이지만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질서의 중심지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 프로젝트 중 하나인 LNG 캐나다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 LNG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900만 톤 이상을 수출하며 세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죠. 그들은 터미널, 계약,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세상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세계 최대 LNG 구매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단지 간단하고 잔인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출에서 연간 24억 달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백 개의 계약이 사라졌습니다. 탱커선들은 멈췄고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산업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세금을 부과하고 파트너들을 모욕하며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동안 중국은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고 새로운 터미널에 자금을 지원하며 공급업체를 다양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새로운 목적지 중 가장 전략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은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키티마트는 쉘, 미쓰비시, 페트로나스 같은 대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LNG 메가 프로젝트 덕분에 연간 1,400만 톤의 가스를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면 그 수치는 2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해안을 따라 아시아로 직통으로 가는 수십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의미합니다. 미국 땅을 거치지 않고 멕시코만의 경로를 통하지 않으며 정치적 불안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선거리 혼란의 탈출로입니다. 그리고 중국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캐나다와 20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액화터미널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해 대체 계약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캐나다산 가스는 정치적 안정성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CO2 배출 지수를 자랑합니다. 현대적인 추출 및 운송 방법 덕분에 그 환경 발자국은 미국산 가스보다 26%, 러시아산 가스보다 32% 낮습니다. 기후 목표 시대에서 이것은 작은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리 정치적 여건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더 깨끗하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연료, 안정적인 기관, 다자간 관계 및 첨단 인프라를 갖춘 공급업체. 그런데 왜 그동안 캐나다는 무시당했을까요? 보조 공급자로 전락한 채 거대한 세력의 게임에서 하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항구나 계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집으로까지 다가옵니다. 미주리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제시카의 사례를 보세요. 2 자녀를 둔 그녀는 12월까지 매달 가스 요금이 약 $110였는데 3월에는 $168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수입 비용 증가, 국제 공급 부족, 요금 조정입니다. 그녀는 그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위층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고 그 대가는 그녀가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텍사스에서 터미널 운영자로 일하는 카를로스는 상하이행 3개의 선박이 취소된 후 회사가 90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치 분석가는 아니고 FOB 조건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급여 없이 3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지 않는 비용입니다.
자존심, 선거 전략, 대립의 욕망으로 인한 결정들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안 현실은 다른 말을 합니다. 국내 시장은 축소되고 수출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는 떠납니다. 그리고 끝내 남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제 왜 캐나다가 이번 라운드에서 이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스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동안 캐나다는 그것을 외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한 나라가 적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기업들을 위협하는 동안 다른 나라는 합작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내정 문제와 민족주의적 수사를 통해 허우적거릴 때 다른 나라는 인프라, 환경 허가, 장기 계약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키티마트의 액화 터미널에 사용된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 엔지니어들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차이점은 캐나다에서 그 기술이 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것은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로비와 대중적 수사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캐나다는 가스, 영향력, 안정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혼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올까요? 최근 캐나다 정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65억 캐나다 달러의 새로운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50억 달러는 미국 외의 고객을 찾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농촌 인프라 현대화, 철도 개조 및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과의 양자 계약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늦으면 기차를 놓칩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는 키티마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아닙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의 첫 90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보호무역주의나 공격적인 상업 정책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국가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정부가 취약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치 약자를 돌보는 것이 약점인 것처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그것은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새로운 정부는 교육부 예산을 52%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붕괴입니다.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건물을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1시간 만에 이메일로 출입증이 비활성화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텍사스, 오하이오, 아이오와 플로리다와 같은 주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담임반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국가특수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예산의 40%를 잃었습니다. 이는 60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름들입니다. 이야기들입니다. 중단된 꿈들입니다. 특수교사들은 해고되었습니다. 학교에 의존해 자녀에게 존엄을 부여했던 가정들은 이제 폐쇄된 복도와 텅 빈 교실을 맞이하고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저 예산 조정이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필요를 결점으로 바꾸는 세상관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비용으로 낙인 찍습니다. 당신이 지불할 수 없다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연방 예산에서 30%를 잃었습니다. 1,000만 명의 어린이들이 하루 한 끼의 식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들입니다. 2025년에 미국에서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교장 선생님은 이제 지역사회의 기부에 의존해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유, 샌드위치, 공책을 자비로 마련합니다. 그래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8살짜리 학생이 자원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만이 내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걸 상상할 수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도 잠들 수 있나요? 하지만 계속 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공공보건의 해체가 이어졌습니다. 메디카이드 8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8,80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은 검사, 치료, 수술, 약물 접근을 잃었습니다. 암은 화학요법 없이, 당뇨는 인슐린 없이, 임신은 산전 관리 없이 진행됩니다. VA 보훈부, 클리닉에서는 대기 시간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6개월이었지만 이제는 1년입니다. 절단된 군인들, PTSD로 고통받는 사람들, 진통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12개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말이죠. 존 포스터, 전직 군인이 샌안토니오의 VA 유닛 앞에서 쓴 게시물.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 이제는 치료받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부는 국방 예산을 1,150억 달러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은 붕괴되는 동안 미사일은 제작되고 드론은 주문되며 군사 기지는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의문이 드신다면 사회 보장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약 7천 명의 SSA 직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수백만 건의 청구가 밀려 있습니다. 연금과 장애 혜택 승인이 정지되었습니다. 400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고도 없고 항소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 절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절감인가요? 일반 시민들이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위한 지원을 잃고 퇴역 군인이 보철물을 기다리는 동안 금융시장은 축하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기록을 경신하고 대기업들은 예산 삭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항상 그들만의 탈출구를 찾습니다. 아시아, 유럽, 암호화폐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민중은 남았습니다. 구멍 난 배에. 이 모순을 느낄 수 있나요? 이 위선을 볼 수 있나요? 위대함을 약속했던 미국은 이제 자국민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실상 자부심으로 위장된 연약함에 불과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것이 일어나는 동안 정부가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란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승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만약 국민들이 대기실과 복도에서 그리고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 잔인함이 이제는 규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가난을 필요한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붕괴는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채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느낄 때, 약을 살 돈과 전기 요금을 선택해야 하는 아버지를 느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실패의 신호라고 믿도록 훈련된 세대 전체를 느낄 때, 이것이 바로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문화. 이제 이 나라는 젊은이도 노인도 군인도 교사도 돌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기둥들을 해체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대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성장이 약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제도적 균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밴쿠버에 상설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중국은 향후 3년 동안 캐나다의 인프라에 2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고립의 길을 걷고 있으며 불안정한 행동과 예측 불가능한 정부가 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G7,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과거의 글로벌 강국을 거의 무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상 국제거래의 기반이었던 달러는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주요 통화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감소하고 생산망은 새로운 경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상태는 불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더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전환은 단순히 경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 가지 중심축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발전을 수호하는 국가라는 자부심이었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 앞에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공공학교의 붕괴,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림, 의료 서비스를 1년 넘게 기다리는 퇴역 군인들, 범죄자로 취급받는 이민자들, 역사적 동맹국들이 굴욕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지나가는 정부. 붕괴는 세금이나 에너지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이 모두 정상이라는 거짓말이 퍼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단지 첫 번째로 일어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다른 나라들이 그 예를 따를 것입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미국의 안정성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이제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패배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 파트너십은 복종으로, 협력은 약점으로 여겨지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에게 무언가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쇠퇴의 정상화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 상황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는 국제 정치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 시민권, 그리고 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댓글로 답해 주세요. 언제 모든 것이 변했다고 느꼈나요? 당신의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나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침묵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려고 하는 것을 보려고 선택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